서울 가정법원 이혼 조정실. 테이블 양쪽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재산은 반반 나누면 되잖아. 그래, 이혼하자. 그런데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더니 테이블 위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듯 열리며 종이 뭉치가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영수증, 이체 내역서, 빚바랜 통장 사본들이 변호사 앞까지 흩어졌습니다. 김대식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5대5 분할이 원칙입니다. 5대5요. 남편 김대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시죠. 1997년 11월 제가 이 남자 살리려고 털어넣은 퇴직금 1,400만 원.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대식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가 흩어진 서류들을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탁 눌렀습니다. 당신을 살린 게 나라는 거 사람들은 전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의 25년입니다. 숫자로만 살아온 여자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 순자에게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2005년 봄이었습니다. 대식이 이혼 통보를 하고 방을 나간 직후였지요. 오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저녁상이 그대로였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냄비, 반찬 그릇 3개, 수저 2벌. 순자는 한동안 그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일어나 찬장 안쪽 깊숙한 곳을 열었지요. 남편도 딸도 손대지 않는 그 자리에 낡은 책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책이 아니었어요. 가계부였지요.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인 가계부 25권이었습니다. 1981년 결혼한 해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채워진 것들이었어요. 순자는 그 가계부들을 두 팔로 안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한 권씩 펼쳐보기 시작했지요. 페이지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월급 입금액, 공과금, 시장 장보기, 아이 학원비, 시어머니 용돈, 명절 제사용품감.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기록된 숫자들이었어요. 순자의 손가락이 그 숫자들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맨 뒷장에 작은 메모란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글씨가 적혀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요. 순자의 손가락이 그 줄들 위에 멈췄습니다. 1998년 2월 14일. 대식이가 오늘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다. 다음 권을 펼쳤습니다. 2000년 추석 날짜 옆에 짧은 한 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올해도 내 이름을 빠뜨리셨다. 또 다른 권. 2003년 봄. 오늘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순자는 메모란의 글씨들을 읽으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써버린 눈물들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25권의 가계부에서 메모란이 빼곡한 것도 있었고 달랑 한 줄인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해도 있었어요. 그 빈칸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가장 최근 것, 올해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메모란이 아직 비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 빈칸을 손끝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저 가계부들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날들, 혼자 시어머니 약을 타러 병원에 다녀왔던 날들, 명절 전날 밤을 새워 전을 부쳤던 날들. 숫자로 기록된 그 모든 날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순자가 그 세월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메모란의 그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또 한 해를 버텼던 여자였지요. 1998년 2월 14일 단 한 줄짜리 메모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올해 가계부의 빈 메모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적히지 않은 올해의 문장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뚜껑만 열고 내려놓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채울 말이 무엇인지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쓰려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25권의 가계부를 한 권씩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찬장에 넣지 않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번에는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식어버린 국, 손대지 않은 반찬들. 순자는 수저 한 벌을 치웠습니다. 대식의 것이었지요. 그리고 혼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갈씩. 2005년 봄비가 내리던 그날 밤 순자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981년 봄이었어요. 오순자는 충청도 작은 동네 농협지점에서 일하는 28살 은행원이었습니다. 야무지고 꼼꼼하기로 지점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실수 한 번 없이 장부를 정리하고 고객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그런 순자를 동료들은 칭찬했지만 정작 순자 자신은 늘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을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던 여자였지요. 그때 김대식이 나타났습니다. 나 한번 크게 해볼게 를 입에 달고 사는 남자였어요. 사업 아이디어가 넘쳐 흘렀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순자의 허전한 구석을 채워주었지요. 순자는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살림은 순자가 도맡았습니다. 대식은 첫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문구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접었지요. 두 번째는 인쇄소였습니다. 이것도 2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건축 자재 납품업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순자의 월급이 버팀목이 되었지요. 순자는 가계부에 숫자를 적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언젠가는 해낼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순자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순자가 눈치채지 못한 변화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대식이 거래처 사람들 6명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전에 아무 말도 없었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순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마주쳐야 했습니다. 저녁 한상을 차리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순자 혼자였습니다. 대식은 거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술잔이 오가는 소리,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대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사람이 솜씨가 있어서요. 오늘 대접 한번 제대로 받으십시오.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지요.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혼자 웃고 있는 자신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계부 메모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몇 년이 흘러 대식이 차를 바꾼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순자의 눈에 낯선 차가 들어왔어요. 진한 남색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순자는 현관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 차예요? 대식이 열쇠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오늘 계약했어. 당신도 좋잖아.
순자는 잠시 그 열쇠를 바라보았어요. 상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그냥 결정하고 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날 지출란에 자동차 할부금 첫 회분을 적었지요. 메모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대식의 날이었어요. 현관에 커다란 면세점 쇼핑백이 놓였습니다. 딸 지연이 달려갔지요. 대식이 봉투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대식이 자기 것도 꺼내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쇼핑백이 비었습니다. 순자 것은 없었어요. 대식이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 필요한 거 없다고 했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식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했잖아. 가 아니라 해줄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식은 구분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딸 지연이 방문 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 엄마의 뒷모습을요. 12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그 나이답지 않게 깊었어요. 순자는 그 시선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계부 메모란에 그날 날짜만 적었습니다. 문장은 없었지요. 숫자도 없었습니다. 날짜만. 그것이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1997년 초가을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어요. 11월인데도 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지요. 그러나 오순잔의 집안은 바람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대식의 세 번째 사업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거래처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대식이 3년간 일군 건축자재 납품회사가 부도를 맞았지요. 현관문 앞에 경매 딱지가 붙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그 종이가 이웃들 눈에 다 보이는 곳에 붙어 있었어요. 대식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자가 밥상을 들고 문 앞에 섰다가 그냥 돌아선 것이 사흘째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 불을 켰어요. 찬장 앞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농협 적금 통장이었어요. 결혼하던 해부터 매달 조금씩 부어온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혼자만 알고 있던 통장이었지요. 은행원이었으니 이자 계산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넣었어요. 잔액이 찍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4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순자 월급 3년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순자가 언젠가 딸 지연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지요. 순자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통장을 들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지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식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어깨가 보였지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자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대식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로 다시 시작해봐요. 당신 할 수 있잖아요. 대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일어나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식이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손에 쥔 통장을 내려다보다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울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었지요.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그날 밤 어떻게 됐는지 몰라.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25년을 버틴 단 하나의 장면이었어요. 무릎을 꿇던 그 남자, 소리내어 울던 그 어깨.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이 달라져도 순자는 그 장면만큼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우려 하지 않았지요. 퇴직금을 넣은 것이 미천이 되어 대식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업이었어요. IMF 이후 저렴한 인테리어를 원하는 수요가 늘었고 대식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직원이 10명을 넘었지요. 그러나 사업이 커질수록 대식은 달라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늘었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바쁜 사람 붙잡는 것이 싫었고 그냥 믿었습니다. 1997년 겨울에 그 남자를 믿었지요. 6년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딸 지연이 사회초년생이 되어 작은 회사에 다니던 때였어요. 어느 저녁 지연이 순자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배터리가 없다며 자신의 것을 빌려달라고 했지요. 순자가 지연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해제를 하는데 화면에 문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방금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빠였어요. 아빠가 엄마랑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아.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굳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요. 그날 밤 대식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지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메모란에 그날 날짜만 적었습니다. 문장은 쓰지 않았어요. 쓸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대식이 밥그릇을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 생각 많이 했어. 우리 그냥 각자 살자. 정리하자. 순자의 손에 국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그릇이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아졌어요. 쏟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순자가 대식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그 눈빛 안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후 순자의 일상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났어요. 밥을 지었지요. 장을 받고 저녁상을 차렸어요. 대식은 며칠째 들어오지 않았지만 순자는 그래도 수저를 2벌 놓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지요.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면 1997년 겨울 장면이 떠올랐다가 핸드폰 문자 장면이 떠올랐다가 대식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각자 살자. 정리하자. 그 말이 어떤 때는 분노로 다가왔고 어떤 때는 허무로 다가왔어요. 시댁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지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순자는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지요.
대식의 형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생 편을 들었어요. 순자 친정 쪽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신 지 오래였으니까요. 딸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앉아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순자는 딸의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했지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을 들지도 판단을 하지도 않았어요. 28살 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순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박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와 같은 농협지점에서 15년을 함께 일한 후배였지요. 지금은 다른 지점으로 옮겨 있었지만 1년에 서너 번은 꼭 만나는 사이였어요. 미숙은 음식을 사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에 들어가 그릇을 꺼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미숙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말하지 않았지요.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미숙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접힌 자국이 있는 A사 용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자 앞에 내밀었지요. 언니, 나 좀 이상한 거 발견했어. 순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대식의 회사 이름이 상단에 찍혀 있었지요. 순자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주 명단이 나왔어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나 이런 서류에 처음 보는데 주주 명단?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언니. 순자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주주 지불란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했지요. 순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어요. 순자는 그 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어요. 잉크가 완전히 굳어 있었지요. 오래전에 찍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걸렸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나 이 도장 2003년에 잃어버렸는데.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언니, 이 회사 6개월 후에 코스닥 상장 신청이 들어가 있어. 순자가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스닥? 상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전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가슴 한복판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요. 순자는 서류를 미숙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지요. 25년 동안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서류 한 장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 흔들리는 것이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요. 순자는 서류를 가계부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미숙이 연결해준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약속 날짜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가계부를 꺼내 들었지요. 대식의 회사법인 등기부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미숙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건네받아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법인 등기부, 주주 명단, 도장 자국이 찍힌 페이지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잠시 후 서류 더미를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어요. 사모님, 이 회사 지분 31%가 사모님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순자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등기 날짜를 보면 1998년 3월입니다. 남편분이 IMF 직후 사모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등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3월이었습니다. 순자가 퇴직금 통장을 내민 것이 1997년 11월이었어요. 대식이 무릎을 꿇고 울던 그로부터 넉 달 뒤의 일이었지요. 그 시기에 대식은 순자 몰래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이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되면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전에 사모님이 지분 포기 각서에 서명하거나 헐값에 넘기게 되면 사모님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장 신청이 6개월 후로 잡혀 있습니다. 상장 후 이 지분의 가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변호사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숫자를 들으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미숙이 옆에서 순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그러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지금 기준으로. 변호사가 다시 숫자를 말했습니다. 순자가 웃었어요. 소리 없이 웃음이 번졌다가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미숙이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1,400만 원이 그렇게 됐군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1997년 겨울 딸 지연 대학 등록금으로 쌓아둔 돈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내밀었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그 돈이 넉 달 후 대식의 손에서 순자 모르게 지분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이혼을 서두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상장 전에 순자를 정리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오래 살아준 아내가 아니라 지분을 쥔 주주를 없애야 했던 것이었지요. 이혼을 통보하던 날의 대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그냥 각자 살자. 정리하자.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순자는 한동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 계단에 섰어요. 11월 바람이 차가웠지요. 미숙이 옆에 섰습니다. 역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아, 나 집에 가면 가계부 꺼내봐야 할 것 같아.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8년 3월. 그 시기에 가계부 메모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식이 무릎을 꿇고 울던 날로부터 몇 달 뒤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찬장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1998년 것이었어요. 3월 페이지를 펼쳤지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달은 지출이 많았어요. 사무실 개업 비용, 집기 구입비, 인건비 선지급분. 대식의 새 사업을 위해 순자가 이리저리 아끼며 맞춘 숫자들이었지요. 메모란을 보았습니다. 딱 한 줄이 있었어요. 대식이 요즘 눈빛이 달라졌다. 살 것 같다고 했다. 순자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달 대식은 살 것 같다고 했고 순자 몰래 도장을 훔쳐 서류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가계부를 덮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붉은 빛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어요. 25년을 버티게 한 그 단 하나의 장면이 지금 이 순간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어요. 확인해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가계부 25건을 거실 바닥에 모두 꺼내 놓았어요. 1981년부터 2005년까지 결혼한 해부터 올해까지의 것들이었지요. 한 권씩 펼쳐 메모란을 읽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도록 읽었어요. 명절 전날 밤을 세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 때 병원을 오간 날짜들이 있었어요. 대식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지출을 줄인 흔적이 숫자로 남아 있었지요. 외식 항목이 사라진 달, 옷. 구입비가 0원인 해, 순자 생일이 있는 달에도 아무 지출이 없는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메모란의 문장들은 짧았어요. 긴 말이 없었습니다. 하소연도 없었지요. 딱 한 줄씩이었어요. 그 한 줄들이 이어지면서 25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가계부를 집어들었어요. 올해 것이었지요. 메모란이 비어있는 그것이었습니다. 펼쳐놓고 오래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칸이 25년치 문장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러다 순자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계부를 가슴에 안고 등을 구부린 채 울었지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계부 메모란에 한 줄씩 쓰고 덮었어요. 울음을 그 한 줄 안에 가뒀지요. 그런데 오늘 밤은 그 한 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뜨거운 캔커피 2개와 과자 봉지였어요. 잠이 안 와서 미숙이 짧게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펼쳐진 가계부 25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자 옆에 앉았지요. 캔커피를 하나 순자 손에 쥐어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새벽에 거실이 조용했어요. 가계부들이 바닥에 펼쳐진 채였지요. 한참 후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살려줬더니 그게 거짓이었단 말이야? 미숙이 캔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를 바라보았지요. 언니, 그래도 언니가 살린 건 맞잖아.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언니가 틀린 게 아니잖아.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이 계속했습니다. 1997년 겨울에 그 통장 내민 거, 그건 진심이었잖아. 그게 거짓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결정한 거야. 언니가 결정한 게 아니라. 순자의 눈가가 다시 젖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누르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였습니다. 순자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망설이다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지연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지연아, 엄마 도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순자의 손에 핸드폰을 쥔 힘이 강해졌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부탁했거든. 엄마 설득해달라고. 그냥 이혼에 응하게 해달라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숙이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엄마한테 말 못했어. 미안해. 근데 나 사진 찍어둔 거 있어. 아빠 법인 서류,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떴어요. 지연아, 가지고 있어. 엄마가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빈 가계부 메모란을 폈어요. 펜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2005년. 이제 내 편에 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미숙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 중 하나였지요.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언니, 하나 더 있어. 순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량 등록 서류였어요. 대식회사 법인 명의로 된 차량 목록이었지요. 차종과 등록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흰색 외제차. 최근 등록된 것이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어제 대식시 새 차 봤어. 흰색 외제차. 번호판 확인했는데 여기 이거야. 순자가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법인차야. 회사 자산으로 잡혀 있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리던 것이 멈췄어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지요. 밤새 울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가계부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25건의 가계부를 한 권씩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장에 넣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지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이게 무기야. 쓸 줄 알아야 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계부 25건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25년치 숫자들이 담긴 것들이었지요. 그 숫자들이 이제 무기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찬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들이 드디어 세상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된 것이었어요. 순자는 새벽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그 가계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을 숫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숫자들이 말을 할 차례였어요. 2005년 11월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법원 조정실 앞 복도에 오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였지요. 옆에는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앉아서 복도 끝을 바라보았지요. 순자의 가방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8년치 서류가 담겨 있었지요. 이체 내역서, 퇴직금 인출 영수증, 법인 등기부 사본, 차량 등록 서류, 그리고 가계부 사본 25장. 각 연도 메모란만 복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식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요.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식이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조정실 테이블에 양쪽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관이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식 쪽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55분할이 원칙입니다. 부인께서도 동의하시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듯 열리며 서류들이 사방으로 쏟아졌어요. 변호사 앞까지 흩어졌지요. 대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대5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시죠.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1997년 11월 제가 이 남자 살리려고 털어넣은 퇴직금 1,400만 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정관이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어요. 대식 쪽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1,400만 원 이체 내역.
8년간 생활비 전액 부담 기록, 법인 등기부의 박순자 이름과 무단 사용된 도장, 상장을 앞둔 지분 31%, 법인명의 차량 목록. 하나씩 설명하는 동안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대식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지요. 변호사가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가계부 메모란 사본들이었어요. 이건 제 가계부입니다. 25년치 메모란만 복사했어요. 숫자 말고 제가 직접 적은 문장들이요. 조정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건넸지요. 조정관이 한 장씩 넘겼어요.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대식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변호사를 제지했습니다. 조정관을 바라보았지요.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습니까? 5분만요. 조정관이 변호사들과 함께 자리를 피했습니다. 조정실에 순자와 대식만 남았어요. 대식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뭔가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그날 밤. 나 사실 약 사놨었어. 조정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퇴직금 내밀기 전날 밤에 약국에서 사서 서랍에 넣어뒀어.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순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통장 내밀지 않았으면 나 그날 밤 없었어. 그걸 알면서 나는 배신으로 갚았어. 대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 눈물을 바라보았어요. 가식인지 진심인지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 순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어요. 손에 낡은 가계부 한 권을 들고 있었지요. 순자가 미리 부탁해 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와 아버지 맞은편에 섰어요. 대식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가계부를 펼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1998년 2월 14일. 엄마 메모야. 조정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대식이가 오늘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다. 2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대식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어요. 낮고 무거운 소리였지요. 지연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 추석. 시어머니가 올해도 어김없이 당연하다는 듯 고생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2003년 봄. 오늘도 없는 사람 취급당했다. 지연이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엄마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빠 욕을 한 적이 없어. 나한테도 누구한테도. 대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울지 않았어요. 딸이 읽어준 문장들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문장들을 쓸 때 다 울었으니까요. 가계부 메모란에 한 줄씩 적으면서 이미 오래전에 다 흘린 눈물들이었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관심 없어요. 대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내 25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걸 오늘 확인했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엄마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섰지요. 순자가 조정관을 불렀습니다.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대식 쪽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는 동안 대식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조정이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순자는 서명란에 펜을 댔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서명이었지요. 창밖으로 11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계절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조정실 바닥에 긴 빗줄기가 생겼지요. 순자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치 숫자들이 드디어 할 말을 다 했습니다. 2006년 봄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지분 정리도 마무리되었지요.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건네던 날 미숙이 옆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자의 손이 그날도 떨리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서류에 서명해 왔던 손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번 서명만큼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지요. 순자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찬장을 열었습니다. 가계부 25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조정 이후로 찬장 안에 다시 들어간 것들이었지요. 순자는 그것들을 한 권씩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25건이 가방 안에 들어갔어요. 묵직했습니다. 25년의 무게가 그랬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순자는 혼자 동해로 향했습니다. 딸 지연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만큼은 혼자여야 했습니다. 지연이 현관 앞에 서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왔다가 들판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들판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연두색 빛이 들판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다. 아무도 없는 버스 창가에서 혼자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25년 동안 억새를 보며 예쁘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동해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순간 순자의 발이 빨라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진 것이었지요. 모래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어요. 순자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파도가 밀려와 발목을 적셨습니다. 4월 바닷물은 아직 차가웠지요. 순자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다가 빠져나갔지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래 위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가계부 25건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모래 위에 늘어놓았어요. 1981년부터 2005년까지 나란히 세웠지요. 봄바람이 불어와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순자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모래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올해 것이었지요. 메모란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지난 가을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2005년. 이제 내 편에 선다. 그 아래 빈칸이 있었어요. 순자가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빈칸에 오늘 날짜를 적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2006년 봄.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 펜을 내려놓았어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버릴 수 없었지요. 25년이 거기 들어 있었으니까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선택한 날들이었고 순자가 살아낸 날들이었어요. 그날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었지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5건을 2팔로 감쌌어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래 버틸 수 있는 무게였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 응. 바다야. 어때? 순자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멀고 파랬지요. 봄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좋아. 오늘 처음으로 밥 안 차려도 되는 날이야. 지연이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어요. 조용하고 짧은 웃음이었지요. 엄마, 나중에 나도 데려가줘. 거기. 그래. 같이 가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모래 위에 가계부들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머리카락이 흩어졌어요.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냥 바람이었지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봄바람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파도가 그 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순자가 두 팔을 천천히 펼쳤어요. 조정법원 조정실에서 봉투를 힘껏 내던지던 손이었습니다. 25년치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눌렀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이 순간 바람 속에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로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어요.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파도가 빠져나갔습니다. 발밑 모래가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도 서 있었지요. 다음 파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가계부 25권을 다시 가방에 담았습니다. 한 권씩 넣으면서 각 권의 등을 손바닥으로 눌렀어요. 작별 인사 같기도 하고 확인 같기도 한 동작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올해 것을 넣었습니다. 2006년 봄.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 그 문장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가방을 어깨에 들었습니다. 신발을 들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발밑에서 모래가 부드럽게 밀렸지요. 25년 동안 이런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향해 빠르게 가야 하는 걸음이었어요. 시어머니 집으로, 시장으로, 식당으로, 은행으로. 오늘은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걸었어요. 모래사장 끝에서 순자가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보았지요. 어둠이 수평선 쪽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별이 하늘에 떴습니다. 순자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수고했어. 식당을 정리하던 날 은실이 조리대에 손을 얹고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25년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의 두 손이 다시 한번 천천히 펼쳐졌어요.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지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하나 더 떴어요.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 길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발밑에 모래가 부드러웠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 오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을 숫자로 살아온 한 여자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것은 복수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